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윤태영 연구사입니다. 어, 학부모님들 낮 시간대 뭐 다른 일정도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강의에 참여하신 만큼 그 의미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과정 진로진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윤태영입니다. 이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된 특히나 대입과 관련된 진로진학과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를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정보원 내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대입 관련 쪽입니다. 대입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이루어질 거고요.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입 제도 변화의 이해고요. 대입 제도 변화의 이해. 대입 제도가 이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직 지금 고교 학점제가 뒤에서 지금 안내가 되는데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고 그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는 입시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경향성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선택하는 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게 이제 나의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그래서 유형별로 전형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고교 학점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입제도 변화의 이해입니다. 대입제도 변화의 이해고요. 대입제도 요게 이제 내년도 내후년이죠.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안이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뭐 얼마 전에 발표는 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현재 수준에서 이게 2027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요 시스템 내에서 기본적으로 대입을 치를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이걸 그대로 갈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입을 크게 이런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중심의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교과 성적에다가 학교에서 활동했던 모습들, 요즘에는 이제 자꾸 제약이 있으면서 교내 활동, 수업 중의 활동만으로 제약이 있게 되는데요. 그 비교과를 동시에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 논술 전형이 있겠고요. 그다음 예체능 계열을 포함해서 실기를 반영하는 실기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반영되는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정시로 나눠 보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들이 수시에 포함이 되고요. 그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중 일부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그 일부분과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제도 변화 제가 이렇게 막 정확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서부터 고3, 고2, 고1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넣어놨는데요. 뭐 핵심적인 거를 위주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졸업한 학생들에서 일단 변화. 원래 수능도 개편하려고 했고 다양한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못했습니다. 혼란이 있다라고 해서 유보를 했고요. 작년에 도입됐던 건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블라인드 평가라는 건 뭐냐면 학교의 후강 효과를 보지 않고 학생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실 있게 프로그램 학교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기록하는 학교가 대입에서 그런 학교 속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했을 때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올해 입시에서는 좀 변화가 많은데요.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학생부 기재 내용은 계속 바뀌는데 유독 많이 변화가 생긴 해가 올해입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은 확대를 하고 있고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교사 추천서는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요. 주요 16개 대학인데요. 이 16개 대학이 뭐냐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선발하는 대학들인데요. 그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 40% 이상 뽑아라. 이미 대부분 달성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통합 전형도 도입해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선발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고1까지 아까 기본사항이 여기까지 나온 건데요. 수능 40% 이상 이제 고정해서 반영해서 선발해야 되겠고요. 정시 40% 16개 대학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가 이때 가면 폐지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학생부를 내실 있게 기록되지 않으면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대입에서 불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학생부를 내실 있게 그러니까 기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수업 설계를 잘하고 운영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그러니까 학교 수업 중에 창체 활동 속에 이어진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고1입니다. 그만큼 학교의 역할도 중요해졌고 또 학생들이 그 속에서 내실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2018년과 19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18년에 나왔던 얘기가 정시를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수능을 바꾸겠다. 수능을 바꾸겠다. 그래서 바꾼 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고교 학생부 기재를 개선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학별 고사를 개선해서 뭐 이제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서류 평가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2018년에 발표가 됐고요. 19년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정규 교육과정 외에서는 대입 반영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지금 고1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말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되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 아, 그러면 정시로 대학을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대학들 중에서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높은 대학은요. 상위권 대학이고 그 상위권 대학들은 재수생의 비율이 워낙 높습니다. 정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학생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시건 정시건 균일하게 그러니까 좀 뭔가 비중을 안배를 잘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또 사회통합전형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학생부 얘기를 이제 꼭 드려야 될 거라서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학생부가 인적사항, 학적사항서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외형까지 쭉 있었는데요. 인적 학적사항을 통합을 했고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들은 2022 올해부터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붉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들은 2024 대입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상 경력이죠. 교내 수상은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은 되는데요. 이게 대입을 치를 때 올해부터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치르는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2024부터 들어가게 되면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한 부분이 되겠죠. 강조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고1서부터는 이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내실 있는 활동에 좀 더 주목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동아리 활동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요.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 동아리 할 수 있습니다. 30자 이내로 활동 사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무슨 활동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런 거 기재 못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은 기재 금지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가 되면 자율동아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반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학교에서 해줘야 되느냐? 학생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상설 동아리들이 학교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학교인가를 고등학교 선택할 때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학생 주도의 상설 동아리. 그러니까 기존의 동아리들은 선생님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기 동아리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로 그걸 대체했던 건데 그 자율 동아리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선생님들이 지도교사가 되는 방식으로 동아리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다음 봉사활동도 있는데요. 봉사활동은 일단 현재는 특기사항 미기재만 추진된 상황이고요. 그게 2024학년도 가면 개인 봉사는 모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학교 봉사만 들어갑니다. 봉사활동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가려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죠. 학교 봉사만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 진로활동은 올해부터 진로 희망 분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방과 후 활동은 올해부터 미기재고 영재 발명 교육 실적도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목별 500점입니다. 대부분 학생부가 글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과목별 500점, 엄청난 분량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잘하려면, 이 부분 기록이 잘 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수업에 충실한 거. 학교에서는 수업을 아주 내실 있게 잘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겠고 수업 구성도 선생님들이 잘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학생들도 여기에 집중해서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수업에서 아이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독서인데요. 독서가 2024학년도서부터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책을 안 읽어도 되느냐 대입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영되진 않지만 이게 다른 데 기록이 될 여지가 있어요. 바로 세특에 독서 활동이 기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독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어떤 대입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어떤 변화 준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게 작년 입시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는 작년 거고요. 이게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잘 보시면 교과 늘었고요. 종합인 줄었고 또 수능 정시가 늘었습니다. 이게 그럼 내년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인원이 유독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전형입니다.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전체에서 한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 기조가 유지될 텐데요. 수능 위주도 주요 대학은 40% 이상 뽑으라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능 위주로 뽑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에서 뽑으면 되지만 정시에서 못 뽑으면 아예 못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수시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충분히 뽑을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전형이 전체의 거의 90%, 85에서 90% 가까운 인원을 여기에서 선발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위주 전형은 졸업생이 반 이상을 합격을 차지합니다. 많은 학교는 70% 가까이가 졸업생, 재수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비율이 높은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유리한 학교들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또 주요대를 또 기준으로 보면 약간 다르죠. 이 대학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서서 보셨던 거를 본다라면 이 교과가 유독 많은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종합이랑 수능 정시는 비슷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주요 대학,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종합이랑 수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 70에서 80%이나 서울대는 이 두 개 전형만으로 선발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라면은 이런 종합과 수능을 동시에 잘 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교과가 10% 정도 선발하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이 비중이 되게 높은데요. 이 교과 전형에 전형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 선발인데요. 일명 학교형 추천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올해부터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의무 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합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당 지원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초 합격이 안 되더라도 충원 합격,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신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걸 갖추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능 대비 어떻게 하느냐,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니거든요. 모두 다 내실 있는 수업 운영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럼 그런 학교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수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일명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형 수능. 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을 보는 거는 그대로인데요. 바뀐 부분을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가형, 나형 선택할 수 있었고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가형을, 문과 학생들이랑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나형을, 그리고 탐구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문과 학생들이 사회 탐구를 선택해서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핵심이 요 부분이 선택이었는데요. 선택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어도 선택으로 바뀝니다. 수학도 선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탐구도 선택인데 사회, 과학 부분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 특히 자연계열 모집단위, 그러니까 이과에 해당하는 공대, 자연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수학은 이걸 봐야 되고 과학은 탐구는 과학 탐구를 봐야 되고가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겼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생긴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이전의 선택은 구분을 지었어요. 여긴 이과 학생들, 여긴 문과 학생들. 여기 문과, 사회탐구 문과, 과학탐구 이과. 그러면 그들끼리 성적을 냈어요. 수학도 가형 따로 성적 산출하고요. 나형 따로 산출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과에 속하는 아이들이 보는 가형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더 좋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등급보다 못 받을 성적, 한 4등급, 5등급 받을 아이들이요. 나형을 보게 되면 1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면서 성적을 동시 산출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생겼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비될까? 뭐가 더 유리하니까 지금서부터 그거로 준비한다? 이건 아니고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능을 뭘로 볼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이건 참고로 공통을 75%, 선택을 25%로 이렇게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성적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복잡하죠. 네. 뭐 공통 과목도 들어가고 선택 과목도 들어가고 조정 점수가 들어가서 표준화해 가지고 뭐 얘기가 막 나오죠. 얘기는 이제 핵심은 뭐냐? 내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을 보는 아이들 그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성적이 달라진다예요. 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에 보통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응시를 해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보고 100점 맞은 친구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100점 맞은 친구의 최고점 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수능 체제에서는 가형 따로, 나형 따로 성적 산출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학생은 가형 중에서 제일 못하는 학생이에요. B라는 학생은 나형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에요. A, B를 보면 B가 성적이 더 높게 산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는 네. 이 미적분을 선택한 그룹에 속하는 A가 있고 확통을 선택하는 그룹에 B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공통으로 섞어놓고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가 더 우수하잖아요. 얘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올해 수능입니다. 네. 수학에서도 국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아마 그거에 따른 유불리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부 측에서도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쪽에서 교육과정평가원도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일단 지켜보시고요. 저런 게 수능이구나. 수능이 이런 특징이 생겼구나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이고요. 이 선택 과목을 하게 만드는 핵심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틀이 조금 변화가 되는데요. 일단은 2015를 기준으로 전 설명을 드려보면요. 2015는 구분이 교육과정 내에 교과와 창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교과에 해당하는 단위를 우리가 3년 동안 180단위, 창체에 해당하는 것을 24단위를 이수를 해야지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나눠주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보통 교과 내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보통 교과 내에서 배우게 되고요. 전문 교과는 그럼 뭐냐?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과 2로 나눠지는데 1은 특목고, 2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교과를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배운다고 해서 그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을 배운다고 해서 우수하게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보통 교과를 내시듣기 운영하는 걸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보통 교과는 1학년 때 누구나 동통으로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2학년, 3학년 가면서 배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대입에서 반영하는 게 달라집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사항이고 초등학교 6학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안이 나오고 고교학점제가 이제 직접 시행되면서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선택이에요. 선택. 그중에 선택 과목은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뭐냐? 일반 선택은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다루는 부분.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걸 먼저 배우는 게 일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배우고 나서 좀 더 융합적이고 심화되고 진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배우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생명과학을 가르쳤는데요. 생명과학 1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생명과학 2가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 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이런 선택 과목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필수 이수 단위와 학생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자율편성 단위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94단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좀 더 배우고 싶은 부분에 학교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어느 과목은 좀 더 배울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좀 덜 배울 수도 있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합쳐서 180단위를 배우게 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24단위가 들어가서 총 204단위를 이수하면 되고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은 192학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느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 공통 과목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선택 과목은 거기에서 연장되는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과학은 원이다. 네.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이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가고요. 통합 사회교과에서는 한국지리부터 윤리와 사상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심화되거나 진로와 연관되거나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선택 과목. 네, 잘 보셨죠? 이건 자료는 나중에 중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들어갑니다. 수학에서는 특히나 요 기하가 들어가 있고요. 과학에서는 물리학서부터 지구학 2까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도 웬만하면 네, 일반 선택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보통 교과를 잘 편성해 놨느냐, 일반 선택을 충분히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놨느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더해서 진로 선택 과목까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준다라면 그 학교는 학교가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 중학교 1학년까지 기준, 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예술체육이나 뭐 교양교과군도 있지만 크게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뭐 국영수에다 뭐 탐구, 생활교양 이런 부분들은요, 핵심이 뭐냐? 원점수 뭐 다 얘기 나오죠. 핵심은 석차 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석차 등급이 뭐냐? 네, 석차 등급은 이걸 석차 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고요. 네, 수능에서도 이 등급이 나와요. 1등급부터 9등급. 그래서 상위 4%는 1등급, 4%부터 11% 2등급.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 등급을 주게 되고요. 등급을 주게 되면 대입에서는 이 등급을 가지고 점수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이 등급을 잘 받아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그렇게 안 하는 과목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수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수자 수가 줄어들면 4% 해당하는 인원, 예를 들면 30명, 40명이 배우는 과목이다. 그럼 4%면 1명이잖아요. 1명만 1등급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여기는 네,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럼 성적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네,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도 주지 않고요. A, B, C 3단계로 표현하게 되는데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를 받는지를 해당하는지를 표시를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대학들이 또 점수화합니다. A를 너무 많이 줘도 안 좋고요. 네,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들을 적절히 하는 부분들, 그건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도 교과 전형에서는 점수를 산출하는 데 쓰인다. 성취도를 가지고, ABC 성취도를 가지고 점수를 산출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과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대입에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대입에 영향을 주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4가지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4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활동을 평가하게 되고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이런 걸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과목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할 때 여기 있는 걸 다 갖추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죠. 학업 성취도가 무조건 모든 교과에 대해서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은 좋은가.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담임했던 친구 중에서 내신 등급이 한 4등급대 되는데 이 친구가 생명과학 관련된 과를 지원을 했었어요.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 대학은 4등급대 내신인 아이들이 1단계를 통과하는 케이스가 적은 학교인데요.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는 전체 내신은 4등급 정도 되는데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1은 1등급, 2등급이었어요. 아, 희망 전공 관련해서 확실히 관심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이 되는구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배우고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과제를 이수했느냐도 여기에 평가에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주기 학습 태도 이것들이 다 그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 속에서 뭘 보여줬느냐입니다. 그다음에 탐구 활동에서도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더 직접적인 부분은 2번입니다. 전공 적합성.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너 무슨 과목 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스스로 선택한 과목은 얼마냐? 거기에서 학업 성취도까지도 보게 되는 게 대입에서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선택 과목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서부터 빨리 진로를 정해가지고 진로에 맞는 것들을 빨리 미리 배우게 시켜서 그 과목을 듣게 하고 수업 성적이 좋은 게 필요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생이면 중학교에 맞게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한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자기 진로를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과목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들으면 성적이 나올 거고요. 열심히 듣는 모습을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일명 세특이라고 불리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도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입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낼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학점제가 된 이후에도 분명히 일정 부분을 선발할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이게 과목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에서 가져온 건데요. 동국대학교에는 의생명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공 관련 교과로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배우고 열린 마음과 융합적 사고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실제 이게 평가했던 예시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투 이런 부분들의 등급이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의생명공학과는 수학, 화학, 생명, 물리 등의 자연계열 기초 과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들었느냐? 들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2나 생명과학 2가 중요한데 이 친구 들었네요. 성적도 3등급 정도로 2등급, 3등급 정도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네요. 네, 이게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인원수가 물리학 1은 20명. 네, 물리학 중 33명. 아주 적은 인원이 들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친구가 충분히 도전해가지고 배우려고 했느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은 버려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러시아어 한문 같은 경우는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 친구 열심히 했구나.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도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도 듣고 그의 교양을 쌓기 위한 다른 과목도 충실히 듣고 네, 준비하는 것들이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입니다. 서울대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네, 2023 학년도 네, 정시 모집에 대한 안을 서울대 뭐 이수 기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정시전형 2023 대입의 정시전형인데요. 정시전형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대도 수능 100%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 하면서 수능만 잘 보는 친구들이 오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죠. 정시에서도 교과를 넣겠다. 그럼 성적을 넣느냐? 단순하게 성적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수 현황, 성적도 물론 들어가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를 이수하고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네, 과목 이수 내용 이런 것들 평가 내용에 들어갑니다. 네. 교과목을 위계에 따라서 잘 이수했느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공과대학이면 수학, 과학 이수 현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경제학부라면 수학, 사회교과를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에 관련된 교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고 성취도가 우수하면 네, A를 주는 겁니다. 두 명이 다 A를 받으면 최고 점수가 되는 거고요. 네. 이만큼 선택 과목이 중요한 게 현재 교육 과정이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2022에도 유지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고등학교 유형 및 고입 전형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좀 중간에 스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고교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네, 특성화고 네 가지가 있고요. 네, 어떤 학교들이 속하는지 아시죠? 특수목적고에는 과고, 외고, 국제고뿐만 아니라 예술체육교도 들어가고요.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산업수영 맞춤형 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성화고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 체제로 가고요. 여기 그대로 일반고, 자사고, 외고서부터 해서 영재학교까지 가고요. 요게 2025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바뀝니다. 체제가. 그래서 자율고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가 되고요. 모두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특수목적고는 뭐가 남아있느냐? 과고랑요,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만 남게 되고요. 특성화고와 영재학교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모집 시기별로 나눠보면요. 전기에는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영재학교, 서울 과고가 포함되는 영재학교를 포함해서 특수 목적고 중에서 과학, 예술, 체육 계열과 산업수영 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이 되고요. 특성화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서울미술고가 들어가고요. 또 일반고 중에서 영광고등학교의 관악예술과만 전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후기에는 크게 보면 일반고가 들어가고요. 또 그다음에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자사고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예술체육 중점학급이라든지 과학 중점학급, 교과 중점 과정은요. 일반고 내에서 그런 학급을 따로 한 개, 두 개, 세 개 학급을 운영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학교가 뭐가 있느냐 알고 계시죠? 영재학교에는 서울과고, 과학고등학교 세종과고랑 한성과고 두 개가 있죠. 예술고 6개 예고가 있는 걸 아실 거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후기고에 속하는 게 일반고에서 이제 209개고가 있고요. 그 중에서 209개교 중에서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22개교. 그다음 이게 올해 생긴 과정입니다. 교과 중점 과정이라는 걸 운영하는 학교가 두 개가 생겼는데요. 동성고랑 숙문고. 작년까지 지금까지 자사고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자사고를 포기하고요. 들어왔습니다. 일반고로 돌아왔고 인문 교과 중점 과정, 인공지능융합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후기에서 특목고 외고와 국제고가 있겠고요. 자사고는 21개에서 여기 동성, 숙문이랑 한가람 고등학교 세 학교가 빠지고 현재 18교가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 예술체육 중점학급은 마찬가지로 일반고 중에서 이런 학교들 일반고입니다. 이 학교에서 몇 학급을 두 학급 정도를 이렇게 중점학급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한강고랑 한국삼육고도 일반고에 속하게 됩니다. 전형 일정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12월 초까지 해서 12월 6일 합격자 발표까지 하면 7일까지 해서 정기고등학교 모집을 하게 되고요. 후기고는 12월 7일부터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서울과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서울과고 같은 경우 영재학교인데 6월 달서부터 해서 합격 예정자 발표를 8월 27일에 하는 1학기 중에 전형이 치러지는 학교고 평가 방식도 조금 달라서 따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중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선발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과고등학교는요. 세종과와 한성과고가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진행하게 되고요. 예고들은 중학교 내신에다가 교과 출결 봉사에다 실기가 들어가죠. 이 실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입상 실적과 내신 성적 산출해서 특별 전형을 선발하고요. 그다음 입상 실적의 실기고사도 보고 뭐 체격 적성 검사, 내신 성적 산출까지 해서 일반 전형을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 최고가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이스터고. 이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좀 더 취업에 초점을 맞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교를 나와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특성하고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그 비율이 급격히 줄어서요.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친구들은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3년을 이수하고 하고 취업 현장에서 3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 경력 포함해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취업한 이후에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3년 지나고 바로 진학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특수목적고, 외고, 국제고는 후기고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게 되고요. 자사고에서 광역 단위인 그 하나고를 제외한 자사고들은 추첨을 하거나 면접 대상자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고는 서류랑 면접이 되는 교과 성적에다가 출결, 그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면접까지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기가 뭐 핵심적인 부분 다수가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교육감 후기 일반고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일반고에서 과중이라든지 교과 중점 과정 또는 예술 추역 중점 과정 따로 이건 따로 하겠지만 이 두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고교 선택제에서 선지원 후 추첨인데요. 먼저 중점 학급에 해당하는 교과 중점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자를 우선 추첨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고 우선 추첨하게 되고요. 1단계 20%를 서울 전체에서 2개 교를 지원하게 되고 2단계 여기서 이제 안 되면 2단계에서 거주지 일반 학교군이 뭔지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고요. 거기서 40% 여기에서도 선발되지 않는다라면은 전산 추첨을 통해서 통합 학교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술추역 중점 과정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는 거 보이시죠? 내신이나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과학 중점학급이나 교과 중점 과정은 1단계, 2단계 두 번을 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학교 소재 일반 학교군 예를 들면 중부교육지원청이 속하는 부분 내에서 50% 전산 추첨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탈락한 학생들과 타 학교군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들어와서 50% 전산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학교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설명 잠깐 드리면 단일 학교군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하는 학교군이 되겠고요. 어디에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20%를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군은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부는 여기잖아요. 중부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일반 학교군. 뭐 서부,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는 곳이 마포구인데요. 마포구는 서대문, 은평과 더불어서 서부 교육지원청에 속해서 이게 일반 학교군이 되고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학교군은 인접한 2개를 이제 묶어서 그래서 중부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후기 고등학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선발이 되느냐를 보시면요. 일단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과학 중점 말씀드렸었잖아요. 또는 교과 중점 과정 그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0단계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를 치르게 되는데 1단계 서울 전역에서 2개의 학교를 고릅니다. 20%를 여기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네, 1지망교, 2지망교. 근데 이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여기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점 학급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여기서 2개 학교를 고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일지망교 2개를 또 고를 수 있죠. 일반 학교 교육지원청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뿐만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학교에서 따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중점학급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중점학급 중에서 요즘 이제 핫하게 대입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중점학급이 과학중점학교예요. 그래서 학급 운영하는 그래서 과중이라고 보통 부르죠. 22개가 있고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남학생들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또는 공학에 따라 갈 수 있는 지역도 다르고요. 여기 출신들이 아무래도 과학 쪽의 이수 단위가 좀 높아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입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좀 선호도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 중에 이런 학교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올해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교과 중점 과정. 네,
그래서 숙문고는 인공지능 융합 중점 과정 두 학급을 운영을 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전문 교과인 이런 과목들, AI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들, 인공지능 이런 거 관련된 과목들을 교과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요 중점 학급에 들어오게 되면요.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합니다. AI 심화반, 뭐 1인 1과제 연구 발표회, 소프트웨어 창작 축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숙문고등학교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중점 과정이 있었죠. 네, 동성고입니다. 동성고는 인문 중점 과정인데 후마니타스 중점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봉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죠? 인간학적 통찰력 배양, 봉사하는 인간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두 학교 다 남학교죠. 남학교고요. 여기서도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뿐만 아니라 뭐 철학도 물론 종교학 철학도 들어가고요. 뒤에 보시면 뭐 지역사회, 지역이해, 한국사회 이해라든지 세계 문제와 미래사회,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과목으로 편성이 돼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강좌를 따로 운영한다라고 동성고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1순위로 가장 좋은 루트라는 군인이 되고 싶으면 사관학교를 가는 게 최선이지만 안 된다라면 ROTC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라면 삼사관학교도 있는 거고요. 부사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체육 계열을 생각을 한다라면 예술체육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겠지만 안 된다라면은 이런 학교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악 중점 학급, 네, 그다음 미술 중점 학급, 체육 중점 학급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느냐? 네,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으로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거점이 되는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넓혀서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마련이 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쭉 있는데 이런 유형들도 있고 뭐 어떤 방법으로 선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진학을 생각해서 진로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려면 그 학교의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학교의 정보를 읽는 어떤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곳, 정보를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요. 학교 알림이가 되겠습니다. 사이트가 있죠. school.info.go.kr. 저도 많이 들어가 보이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학교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고 검색을 하시면요. 그 학교가 뜨게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한 정보가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현황, 학업 성취 사항까지 해서 다 뜨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핵심적으로 이런 요소가 특히나 진학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가 이 학생 현황에서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시면 여기 진학자가 있죠. 취업자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일반고 기준으로 많지는 않고요. 진학자를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전문대를 몇 명이 갖고 그게 몇 퍼센트다, 비율이 몇 퍼센트다. 대학교라는 건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건데 4년제 일반 대학을 얘기하는데요. 네, 몇 퍼센트가 갔느냐? 이 정도면 사실 되게 높은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자치구의 평균, 서울 전체 평균이 몇 퍼센트의 진학률을 보이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이 학교는 이 정도의 대학 진학을 보이고 있구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4년제 일반 대학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주요 대학을 간 거는 학교들마다 홍보로 자꾸 내세우니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포함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가 있느냐. 그래서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교육 과정은 교육 활동 부분에 들어가시면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교육 과정 편성표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누구나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보통은
1학년 때는 거의 지정 과목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지정 과목도 일부 있지만 선택 과목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선택을 여기 보시면 이거 학교 지정이고요. 이쪽이 선택 과목인데 선택이 어떤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만들어놓는지 잘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좋은 거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적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사회 중에서 몇 과목, 과학 중에서 몇 과목 여기에 칸막이를 설치한다라고 치면 아이들은 그 중에서 난 사회를 듣기 싫은데 사회 중에 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전체를 터놓고 이 중에서 5개를 들으면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수학, 과학이 필요하면 그걸 중심으로 들을 수 있고요. 또 수학, 과학이 아니라 사회나 국어나 영어 쪽이 더 필요하다면 그걸 중심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개방형으로 많이 이렇게 해놨는지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들은 이런 걸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목 선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는지도 꼭 보십시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 편성표는요.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과목이 실제로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학교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실 만한 부분이요.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해서요. 마지막에 있죠. 거기 보면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표가 나옵니다. 어떤 과목이 있고요. 네. 이게 몇 단위 과목인데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 그 다음에 성취도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뭐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A, B, C만 표현된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잠깐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게 이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킨 거고요. 여기 뮤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평균이에요. 그리고 시그마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4.1, 34.1, 대략 68.2인데 뭐 대략 한 70% 가까운 인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학생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고와 B고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아까 그 자료를 본다면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또 성취도 분포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A의 비율만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아볼게요. 그냥 두 학교가 시험의 난이도가 동일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A와 B를 비교해 보면 평균이 여기가 더 높죠. 네. 높고요. 또 하나 표준 편차가 여기는 22.4인데 여기는 18.8이잖아요. 여기서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성적도 좋고 그 좋은 아이들이 조금 더 뭉쳐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네. 반면에 여기는 평균이 낮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22.4의 표준 편차를 보이더니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학교들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걸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학교가 보통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가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우수한 아이들이 많다라는데 가보니까 표준 편차가 크게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일부 우수한 아이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또 막 되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같이 섞여 있구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우수한 아이들이 많다는데 평균이 되게 낮아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취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취도가 A, B, C, D, E가 가는 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A, B, C, D, E가 가는 이런 부분들은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등급으로 성적 산출을 하고 대입에도 등급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급으로 나오지 않는 과목인 경우 그게 바로 이렇게 ABC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긴 제가 좀 자르다 보니까 음악미술체육 이런 쪽 과학탐구실험 이런 쪽만 냈는데요. 이런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극단적으로 이제 모 대학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인데 그 학교는 모든 학생을 다 A를 줘버렸어요. A가 100%예요. 그러면 그 학교 가서 내신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성적으로 산출하면요. 모든 학생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되어버립니다. 네. 모두 다 손해를 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하게 비율에 맞춰서 주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는 것들은 음악미술체육이나 1학년 때 공통 과목은 좀 예외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입시에 좀 불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수학에서 말씀드린 게 A에서 해당하는 아이들이 적구나 이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진로 선택 과목 A, B, C로 된 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학교의 수준, 우리가 외부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와 실제 내부적인 어떤 학생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자료들 아까 학교 알림이도 있지만 또 하이인포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만드는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hiinfo.sen.go.kr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래 보면 안내 영상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 선발에 대한 안내 영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학교 정보 조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부 학교군은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학교들. 그래서 여기를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떠요. 중부 학교군에 속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그 학교들이 각각 설립 구분, 공학, 남녀 학교냐, 여학교냐, 남녀 공학이냐, 일반고냐, 자유고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학교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가 게시해 놓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제공한 거죠. 예를 들면 제 그 중부학교권에 있는 용산고를 그냥 예를 들은 건데요. 용산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렇게 용산고의 어떤 홍보 자료죠.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어떤 특성이 있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학교 목록 보기에서 학교를 클릭하면 이런 상세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알림일도 여기서 직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또 이게 전국 단위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거는 고입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와 또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네, 하이잡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요. 또 하이파이브.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학보다는 취업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학교를 선택할 때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게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취업을 잘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요. 맞는 말씀이고 취업을 위해서 잘 교육시키고 좋은 게 많은데요. 너무 이제 홍보다 보니까 최상위권의 극히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너무 홍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정말 최상위권을 속해 있다라면 그런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안 그런다라면 취업의 질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실제 취업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실 필요. 여긴 취업이 우선인 학교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제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제가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대입 관련된 대학 진학 정보와 관련된 걸 메인으로 만들고 게시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지만 고교 진학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들어와 보시길 권하고요. 여기 오시면요. 무료로 진로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고교 진학 정보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학교들의 정보. 그래서 어떤 학교, 일반고, 자사고, 특성화고, 통법고로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고도 아까 뭐 중점 학급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세부 유형으로 넣어서 원하는 학교 유형을 지역에 따라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놨고요. 또 고입 자료실에 들어가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시와 관련된 서류들을 이렇게 제공을 그렇게 게시를 하잖아요. 그 게시된 걸 저희 쪽에도 같이 게시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입학 과정에 대한 서류들이 이렇게 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저희 센터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핵심은 사실 이것도 그런 정보고요. 네,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상담 교사 선생님이 30분이 계시고요. 또 저희 부서에는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이라고 하는 대학 진학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이 100여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요. 물론 무한정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진로 진학 상담을 여기를 누르시거나 여기 상담 신청을 누르시면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담이 뭐냐? 게시판에다가 궁금한 걸 남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들이 달아주시는 거예요. 네. 네. 보통은 이틀 이내,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 또 온라인 상담의 특징은 기존의 자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올려놨던 기존의 상담 자료가 다 공개예요. 비공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검색을 하면 그게 뜹니다. 네. 그런 걸 한번 보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와서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문의 전화 여기 밑에 보이시죠? 3111-362번이 여기에 담당 전화번호니까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상담은 사실 요거긴 하거든요.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줌을 이용해서 1대1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11월부터는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저희 그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요.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에 가시면 남산 도서관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옛날 어린이회관이라고 아시나요? 그 건물이 저희가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저희 부서도 있고요. 또 과학 전시가 남산 분관에 있어서 학생들이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 부분인데 요즘 단풍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단풍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지금 아주 단풍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겸사겸사 오셔서 아이 상담도 받으시고 네, 단풍 구경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방문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방문 상담도 이런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363번입니다. 아까 362가 온라인 상담이었잖아요. 363번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이 절차에 따라서 회원 가입하시고 진행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적극 홍보하는 겁니다. 제가 센터장에서 실적도 저희도 높였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학 입시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학교 선택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전형은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형 4가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이고요. 그중에서 교과와 종합 여기 위에 교과와 종합 전형은 학생부가 중심이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과 수능은 수능에 해당하는 거지만 논술도 수능 대비가 잘 된 학생들이 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중심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 네. 교과랑 종합 이 부분이 합쳐서 막 60 내지 70%가 이 부분으로 선발하는데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가셔서 내신 성적 잘 받는 거 1번으로 사실 추천을 드려요. 현재 상황에서. 네. 왜 그러냐면 이 전형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필요한 이 2전형이 되겠고요. 당연히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이 필요하겠죠.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게 별개냐? 별개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도 수능형으로 요즘에 거의 출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다음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필요한데 비교과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뭐 비교과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이 맞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과정을 잘 짜고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수업을 잘하는 학교가 이제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고요.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교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쪽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만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이거는 수능 전형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런 걸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학교 어딜까를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을 난 중심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1번으로 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체고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선호학교보다는 학생들이 막 선호해가지고 우선 아이들이 몰리는 학교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당연히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수능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수능 준비가 안 되면 좋은 학교,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학교를 가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되는데 이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합격하지 못해요. 이것까지도 수업을 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는 비교과를 일부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교과 성적과 수능 준비입니다. 그다음 종합전형은 당연히 성적이고요. 성적 중요합니다.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은 기본으로 갖추면서 그 학교를 갈 만한 성적은 나와야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학교 내 활동들을 잘해야 되는데 학생부 여기 기록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보이시죠? 중요한 거는 정규 교육과정 내 수업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수업을 옛날 방식으로 강의식 수업만 하는 데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수행평가요? 수행평가를 이제는 수업 시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고 그거에 따른 학생들의 개별 모습들을 잘 기록해 주는 거.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모습을 기록해 주는 학교가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학생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해당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있다면 졸업한 선배가 있다면 그들의 학생부를 한번 참고해 보신다라면 아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참고할 수 있고요. 학교의 교육, 선생님의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학교를 찾아주셔야 되겠고 논술도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과학 문제풀이고요. 인문계열 논술은 정답이 있는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정답이 있는 글쓰기예요.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를 잘하는 학교에서 논술도 준비가 잘 됩니다. 단점은 논술 전형은요. 이것만 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균 경쟁률이 40대 1이 넘습니다. 올해 모 대학 의대 논술 경쟁률이 600대 1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수능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 걸치고 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잘 운영하는 학교인가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 똑같은 얘기죠. 정규 수업에서 출발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준비 시켜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학급 내 구성원들이 좀 균일한 편이어야지 좋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편차가 크게 나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수업에 초점을 맞추기도 힘들고 수능 대비 전에 기초학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이게 준비가 좀 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학교 뭐 수준이라든지 분위기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데 과도한 경쟁은 역효과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우리 아이 성향을 감안하시면서 지원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원래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드릴게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다 선호하는 학교, 성적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가요. 대학도 되게 잘 보낸대요. 학생 관리도 잘한대요. B학교, 비선호, 성적 저조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분위기도 좀 별로겠죠. 진학 성적도 저조해요. 그래도 학생 관리를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 아마 여기 선택하실걸요? 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극단적으로 주어졌지만 이런 학교는 없어요. 네. 뭐냐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대표적인 걸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이가 경쟁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못 견뎌하는 아이라면 A라는 학교 보내면 이 아이 다 망가집니다. 적응 못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본다,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라면 진짜 패배자처럼 살아요. 항상 주눅들어 있고. 네. 그럴 바에야 비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이가 좀 더 즐기면서 자기 역량도 모든 아이가 모든 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인정받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우리 아이는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그걸 통해 가지고 발전하고 더 나아져라고 한다면 A 고등학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서 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이 좋은 학교, 우리 아이한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고교학점제인데요. 고교학점제가 뭐 이거 하나만으로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을 해도 될 정도로 사실은 요즘에 화두가 되고 내용도 많은데요. 간략하게만 저는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학점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단위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수업으로 180단위, 창체로 24단위, 204단위를 이수하면 수업 일수만 충족을 하면 졸업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학은 학점제를 띄고 있죠.
학점이라는 건 뭐냐면 학점을 받아야 돼요. F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학점은 인정 안 되잖아요. 학점을 취득하고 그것들이 누적된 학점이 졸업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네. 전 대학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130학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되게 불안해하시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걸 우리 아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교 학점제는 지금의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좀 더 그냥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졸업의 기준을 좀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합니다. 이 기회를 늘려주는 겁니다. 더 늘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택과 과목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네, 네, 학점을 부여하고 그 학점이 취득된 게 누적돼서 총 192학점이 되면은 졸업하는. 네. 만약에 이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이수가 되면 다시 기회를 주는겠죠. 네. 이게 고교 학점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출석률만 가지고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돼만 가지고 졸업을 시켰다라면 거기다가 학업 성취율까지 같이 가져가서 같이 가져가서 학점을 취득하게 만들고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크게 변동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크다라고 생각하실수록 이게 불안해지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불안해하면 지십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변화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학점이 줄어드니까 단위가 줄어드니까요.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니까 뭔가 큰 변화 같지만 이름만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네. 교과가 줄죠. 6 학점이 줄었죠. 창체도 6학점이 줄어서 줄어듭니다. 좀 더 아이들이 여유가 생길 거고요. 또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들, 또 아이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좀 더 선택 기회를 넓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드렸었잖아요. 공통 과목, 기초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쪽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전히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등급을 낸다라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평가를 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메인이 되는데 그 선택 과목들은 다 성취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성취평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E가 40에서 60, 그러니까 40점에서 60점 되는 아이들인데요. 40점 미만이면 미수면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졸업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로드맵들이 막 많이 나와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고 뭐 평가제도는 뭐가 바뀌고 대입제도는 아직 사실 2024년에 발표가 돼요. 2028.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이때 발표가 돼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큰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되게 궁금한데 아직 안 나왔지만 방향성으로 봤을 땐 지금에서 종합전형은 유지되면서 뭔가 수능이 바뀌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는 거지 뭐 섣부르게 미리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공간 조성도 있고 뭐 교강사가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최근에 요게 발표가 됐잖아요. 단계적 적용 미리 땡겨서 지금 그래서 갑자기 초6이 긴장하고 있다가 중1, 중2도 뭔가 단계적 적용을 한데 학점이라 바뀐대.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뀐다라는데 어떡하지?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2는 이때부터 이제 학점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중1도 이렇게 바뀌는 거 초6은 어차피 하기로 했던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십시오.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다가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2025학년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1, 중2는 그냥 지금 교육과정 가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가 방식이 뭔가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일합니다. 지금 중1까지는. 네. 등급이 들어가는 일반 선택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까지 나오는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의 성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공통 과목은 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선택 과목은 진로건 뭐 그런 구분이 또 달라지지만 어쨌든 모든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성취 평가입니다. A, B, C, D, E 아까 보여드린 미달되면 I 다시 미수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졸업 기준 수업량이 204단위에서 이렇게 192로 바뀝니다. 다른 건 안 바뀌었는데 요거 줄어들었네. 수업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여유가 생기겠죠. 뭔가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여유가 생겨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수 기준 동일합니다. 보이시죠? 출석의 3분의 2. 근데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거기다가 성취 수준 I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일한데 요것만 튀는구나. 보이시죠? 색깔이 다른 이 부분만 중1, 중2가 다 빨간색으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책임 교육을 하겠다. 이거는 없었던 건데 생기는 거. 이거는 뭐에 대한 대비냐면 아이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보는 거고요. 네.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은 보충 이수를 해서 또는 대체 이수를 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대입제도 이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중1까지는 그대로 지금의 기조대로 갑니다.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선택형 수능도 들어가고요. 주요대 40%뭐 등등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정성 강화 방안 측면에서도 자기소개서 폐지되고 이런 건 내년서 지금 고1서부터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1에 자소서 폐지되고 비교과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28 초6학년들이 해당하는 거는 2024년에 발표될 거니까 그 전까지 이어지는 기조를 확인하시고 크게 불안감보다는 뭐 여기에서 극명하게 뭐 개혁을 하지 완전 뒤바꿔버리고 갈아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전에 계속 시그널이 나올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거는 과정에 대한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서부터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이제 도움을 받겠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런 도움을 받을 거고요. 수업을 운영하는데 수업을 그냥 예전처럼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미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떨어진 학업 수준이 떨어진 아이들 예방 지도들 미리 할 거고요. 평가를 하고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결과만을 가지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결과도 성취 평가를 보여줄 거고요. 거기서 미이수가 생기면 보충 이수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누적 학점이 취득이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보여드린 자료들의 많은 부분들은 여기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안내 사이트, 교육부에서 만든 부분인데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방문해서 보십시오. 네, 마무리를 할 텐데요. 뭐 되게 불안해하시고 대입도 어떻게 바뀔까, 뭐 학점제가 어떻게 바뀔까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은 사실 이렇게 써놨지만 독서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입니다. 공부를 하는 거의 핵심은 예를 들면 나중에 커서 수학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식을 적용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의 핵심은 문제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자체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문제 자체가 길어요. 지금 무슨 능력이 떨어지는 거냐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꾸준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능력 잘 길러질 수 있지만 배경 지식도 부가적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부를 할 때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학만 해요. 배우기만 하고 익히는 과정을 안 하는데 이거 익히는 과정 반복해야죠. 부모님들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가 벌써 꽤 오래 전이네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저는 정석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정석을 한참 풀던 시절에 정석책을 몇 번을 돌려서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고 그래도 또 틀린 문제 또 한 번 풀고 반복하면서 내가 개념을 익힌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 갔다 오면 꼭 공부 끝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조금 더 장기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걸 미리 대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아이들이 수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수업이 핵심입니다. 내신을 위해서도 또 대입을 위해서도 무조건 수업에서 충실하게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습관을 들여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휴식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고3 담임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고3 담임을 10여 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6시간은 자야 돼. 제가 생명과학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좀 더 믿음을 갖더라고요. 6시간은 자야지 너희들이 오늘 공부했던 것들이 단기 기억이 아닌 뭐 작업 기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안 자면 그냥 컴퓨터 꺼면 내면에 있던 자료들 다 데이터들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잘 자야 돼.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서부터. 그러려면 낮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도 휴식은 건전한 휴식을 위한 저는 휴식이 게임은 휴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돼서 고등학교 와서는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 학습을 하고 수업을 통해서 기본을 배우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만으로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공부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저 1학년 아이들 입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입학했는데 거기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재수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재수 안 하는 방법은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네. 더 일찍 공부하면 더 확실하겠죠. 네, 시간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누적 학습량은 누구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지금서부터 있는 시간, 아직 여유 있으니까가 아니라 아직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다져놓자. 지금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선행학습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지는 시간, 아직 시간 여유 있잖아요. 앞에 배웠던 걸 다지고 잘 다져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는 누적 학습량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비교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수업입니다. 수업입니다. 수업 잘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잘 받고 수업에서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잘 보이시도록 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을 잘 되게 하는 거,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교사와의 관계 좋아지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내 수업 열심히 듣고 질문 많이 하는 친구, 내 과목에 관심 있네? 선생님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고등학교 선택, 그러니까 중학교도 이제 선택이죠. 중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배정이 되는 건데요. 고등학교 이제 선택을 하실 일이 뭐 짧게는 금방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유형별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뭐에 맞춰서 자녀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고등학교를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 아이와 잘 합의를 봐야 되겠죠. 아이 성향에 맞는지도 선택했다라면 잘못 선택했나 봐 이러지 마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교육과정이 학교들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를 바꾸는 것들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 입시의 틀은 일단 중1까지는 지금 틀대로 그대로 갈 거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28 대입도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게 크게 변동이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전형은 등급 내는 게 달라질 테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은 교육과정이 달라지면 수능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주요 대일수록 40% 이상을 선발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럴 거에 맞춰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지금서부터 갖춰 나갔으면 좋겠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부터 좀 인정을 해주세요. 제가 고3 담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3 담임하면서 매번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고3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어떻게 나와?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성적 조합을 해요. 국어 제일 잘 봤을 때, 수학 제일 잘 봤을 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게 자기 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동시에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모의고사를 보면 그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럼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선생님 실수예요. 저희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린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 발전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실수를 했다면 왜 실수했는지 인정하고 그거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거기다 더해서 성적 향상에 대한 확신도 가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네. 막연하게 아이한테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향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성향을 잘 반영해서 아이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들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질문이 쭉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몇 가지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에 있나요? 네, 잠시만요. 어떤 거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학교장 추천 비중이 정해져 있으니 비학교도 상위권은 좋을 수도 있나요? 네. 학교장 추천은 학교들마다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그 선택지에서 보여드린 그 선호가 떨어지는 학교,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아이는 그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수능 체제만 된다라면은 좀 더 우수한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일단은 중1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